강남 7개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매초풍의 온몸 뼈마디에서 부드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진영풍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진영풍을 축으로 주위를 맴돌면서 두 손을 계속 뻗었다 가거두는데 그럴 때마다 손과 팔의 관절에서 부드득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매초풍이 왼손으로 진영풍의 가슴을 강타했다. 그러자 진영풍의 몸이 뒤로 쓰러지는데 어느새 뒤로 돌아왔는지 매초풍이 등에다 다시 일장을 날렸다. 이런 식으로 갈수록 몸을 빨리 움직이며 연거푸 8번을 공격했다. 갈수록 장법의 위력이 강해졌는데 진영풍은 시종일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강남 7괴는 왜 갑자기 매초풍이 자기 남편을 공격하는지, 또 진영풍은 어떻게 저 공격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의문스러웠다. 그때 매초풍이 9번째 일장을 날리고는 허공으로 몸을 솟구쳐 거꾸로 떨어져 내렸다. 다음 순간 왼손으로 남자의 모자를 벗기는 동시에 오른손 5손가락이 남자의 두개골을 파고들었다. 놀란 한소영이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매초풍은 땅에 사뿐히 내려서 깔깔대며 웃어젖혔고 진연풍은 썩은 통나무처럼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매초풍의 손은 온통 선혈과 뇌수로 범벅되어 있었다. 6사람은 그제야 남자가 남편인 진연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남자는 단지 무공을 연마하기 위해 붙잡아온 희생양에 불과했다. 웃음을 거둔 매초풍이 시체의 옷을 북북 찢었다. 북방에선 날씨가 차가워 모두 가죽옷을 입었다. 그런데 매초풍은 마치 종이를 찢듯 전혀 힘들이지 않고 질긴 가죽옷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매초풍은 이어 시체의 가슴을 벌려 내장을 하나씩 꺼내 달빛 아래 비춰가며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미련 없이 땅바닥에 팽개쳤다. 그걸 보고 6명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매초풍은 산 사람을 잡아와 자신의 내공이 얼마만큼 쌓였는지 내장을 꺼내 확인한 것이다. 한소영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슬그머니 장검을 뽑아 기습을 가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을 눈치챈 주총이 그녀의 손을 잡아 만류했다. 한소영은 바르르 떨며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주총도 바짝 긴장되어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두 사람은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등줄기가 서늘했다. 그때 매초풍이 그 시체를 가지나기 숨어있는 땅굴 쪽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6사람이 모두 무기를 움켜쥐었다. 매초풍이 석판을 열기만 하면 즉시 공격을 취할 태세였다. 그때 매초풍은 등 뒤에서 나뭇잎이 파르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고개를 돌렸다. 아니나 다를까 달빛을 빌려 나무 위에 숨어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즉시 몸을 솟구쳤다. 나무 위에 숨어있는 건 바로 한보구였다. 한보구가 공격 태세를 취하기 위해 몸을 살짝 움직이는 순간 그만 나뭇잎을 건드리고 만 것이다. 한보구는 생각할 여지도 없이 무서운 속도로 나무 위로 날아오르는 매초풍을 향해 금룡편을 휘둘렀다. 한보구는 채찍으로 상대방의 손목을 노렸는데 매초풍은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손을 뻗어 채찍을 낚아챘다. 한보구는 있는 힘껏 채찍을 끌어당겼다. 그러자 매초풍은 채찍을 잡은 채 끌려오며 왼손을 정광석화같이 후려쳤다. 한보구는 매초풍의 장력에서 느껴지는 힘이 자기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란 걸 알았다. 그는 얼른 채찍을 버리고 나무 아래로 뛰어내렸다. 한보구가 나무에서 뛰어내리자 매초풍 역시 급히 몸을 뒤로 꺾어 돌린 뒤 5손가락을 갈퀴처럼 구부려 한보구의 등을 내리찍으려 했다. 위기일발의 순간 나무 아래에 있던 남이인과 정금발이 암기를 날렸다. 매초풍은 거꾸로 낙하하는 가운데 왼손으로 날아오는 2개의 암기를 떨어뜨렸다. 그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한보구가 땅에 발이 닿는 순간 몸을 앞으로 날렸다. 그러나 어느새 몸을 날렸는지 매초풍이 한보구 앞에 내려서며 오른손으로 그의 어깨를 낚아챘다. 그 순간 뼈가 으스러지는 통증이 밀려왔다. 한보구는 고통 속에서도 매초풍의 아랫배를 향해 오른발을 날렸다. 그러나 매초풍은 왼손으로 그의 발을 내리쳤다. 한보구는 발등의 뼈가 부러진 것 같았다. 매초풍이 비웃음을 날리며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놈은 누구냐?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것이냐? 그때 시커먼 쇠막대기가 매초풍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매초풍은 잡고 있던 한보구의 몸을 마치 무기처럼 휘둘러 남이인의 멜대를 쳐냈다. 그 바람에 한보구는 비명을 지르며 한쪽으로 날아가 대굴대굴 굴러갔다. 멜대가 옆으로 비켜나가면서 허점을 드러낸 남이인을 향해 매초풍의 발차기가 날아갔다. 위기일발의 순간 어디선가 쥘부채를 쥔 주총이 나타나 매초풍의 발을 후려쳤다. 그와 동시에 한소영이 우측에서 장검을 내뻗으며 공격해 들어갔다. 그리고 덩치가 큰 장하생과 이상한 무기를 든 정금발이 좌측에서 협공해왔다. 매초풍은 삽시간에 사방팔방에서 적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매초풍은 포위 공격을 당하는 중에도 저들이 누군지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다들 무공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아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았다. 이만한 무공을 가진 자들을 과거에 만난 적이 있다면 기억 못할 일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매초풍에게 더 이상 이들의 정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모두 이 자리에서 죽여 없앨 자들이 아닌가. 매초풍은 사부인 황약사와 남편 진연풍을 제외하곤 누구도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자신했다. 모두 죽이기로 결심을 굳힌 매초풍은 몸을 번뜩이며 손가락을 구부려 한소영의 얼굴을 낚아챘다. 한소영은 이에 질세라 칼날을 가로세워 매초풍의 손목을 베었다. 그와 동시에 주총이 얼른 쥘부채로 매초풍의 곡지혈을 노렸다. 그러나 그녀는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맨손으로 한소영의 장검을 낚아채려 했다. 한소영은 기겁을 하며 황급히 검을 거두고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주총의 쥘부채가 매초풍의 곡지혈을 정확하게 찍었다. 곡지혈은 인체의 급소이므로 일단 찍히면 전신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한다. 주총이 승기를 잡았다고 속으로 좋아하던 그 순간 갑자기 매초풍의 팔이 쭉 늘어나더니 주총의 머리 위로 뻗쳐왔다. 놀란 주총이 황급히 몸을 틀어 피하고 뒤에서 한보구의 채찍이 날아와 매초풍의 등을 공격했다. 그러나 매초풍은 전혀 당황하거나 상대의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간신히 위기를 벗어난 주총은 어째서 매초풍에게 혈도찍기가 통하지 않는지 의문이었다. 잠시 물러나 매초풍과 형제들이 싸우는 모습을 유심히 살피던 주총은 이내 그 이유를 깨달았다. 매초풍은 철시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온몸이 무쇠 같았다. 정금발의 저울대가 분명히 등에 적중했는데도 부상을 입거나 충격을 받지 않은 것 같았다. 단지 한소영의 장검과 장하생의 단도처럼 뾰족한 칼만 몸으로 막지 않고 손으로 쳐낼 뿐 다른 무기는 피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매초풍은 소림의 금강불개지신 같은 최상의 외공을 연마한 것이 분명했다. 금강불개지신 같은 외공은 온몸을 무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반면 딱 한 군데 연문이라고 부르는 급소가 남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급소를 공격당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다. 주총은 유심히 싸움을 살피며 매초풍의 급소를 찾으려 했다. 그때 정금발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매초풍의 5손가락이 정금발의 팔을 핥히고 지나가면서 살점이 찢겨나간 것이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 정금발의 팔에서 이내 선혈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와 동시에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던 6사람이 순간 멈칫했다. 그때 주총이 몸을 높이 솟구쳐 떨어져 내리며 매초풍의 머리 위 백회와 목 부분의 염천, 2군데 혈도를 노렸다. 이어서 아랫배 신골과 등 부분에 중추혈을 찍었다. 그렇게 주총은 삽시간에 10여 군데의 혈도를 찍었다. 그러자 주총의 속셈을 알아차린 매초풍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헛수고하지 마라. 난 연문이 없다. 그러면서 얼른 주총의 손목을 낚아챘다. 주총은 소스라치게 놀라 본능적으로 쥘부채를 매초풍의 소나기로 쑥 밀어넣으며 소리쳤다. 부채에 독이 있다. 그러자 매초풍은 부채에 정말 독이 있을까봐 황급히 손을 뺐다. 그 틈을 타서 주총은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손등에 5줄기의 혈흔이 선명하게 남았다. 매초풍이 손을 빼면서 핥힌 자국이었다. 주총은 등에 식은땀이 배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장하생, 한보구, 정금발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나마 공력이 비교적 깊은 남이인과 몸이 가벼운 한소영은 아직 지친 기색이 없었다. 하지만 이쪽은 주총 자신과 한보구 그리고 정금발이 부상을 당한 반면 매초풍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때 무심코 시야에 들어온 해골더미를 보자 절로 소름이 오싹 끼쳤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난 주총이
가진학이 숨어있는 쪽으로 달려가며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방향을 보고 5사람은 이내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공격을 하면서 후퇴했다. 그러자 매초풍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디서 구른지도 모르는 잡것들이 겁도 없이 감히 날 노리고도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매초풍은 나는 듯 6사람의 뒤를 쫓았다. 남이인 한소영, 정금발 3사람이 매초풍을 상대하는 사이 주총, 한보구, 장하생이 힘을 합쳐 석판을 들어 젖혔다. 바로 그때 매초풍은 왼손으로 남이인의 멜대를 휘어잡고 오른손을 쭉 뻗어 그의 두 눈을 노렸다. 주총, 한보구, 장하생은 있는 공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석판을 매초풍을 향해 날렸다. 남이인의 눈을 노리던 매초풍은 날아오는 석판의 위력에 황급히 몸을 틀어 피했다. 바로 그때 7걸음 앞이라고 주총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와 동시에 온 힘을 다한 가진학의 6개의 암기가 매초풍을 향해 날아갔다. 또한 남이인 한소영, 정금발도 매초풍의 하단을 노리며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잠시 후 매초풍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졌다. 독이 묻은 암기 2개가 동시에 눈에 꽂힌 것이다. 본능적으로 머리를 뒤로 젖혔기 때문에 암기가 뒤통수를 뚫지는 못했다. 그래도 매초풍은 앞이 캄캄해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발악을 하듯 쌍장을 마구 날렸다. 그러자 매초풍이 날린 장풍이 주위 암석 애적 중에 돌가루가 사방으로 날렸다. 매초풍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연거푸 발길질을 하다가 석판을 걷어차자 그 무거운 석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그것을 본 강남 7괴는 간담이 서늘해져 섣불리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주총은 형제들에게 일단 뒤로 물러나 피해 있으라고 손짓을 했다. 한참 발광을 하던 매초풍은 눈이 차츰 마비되는 느낌이 들자 자신이 독에 당한 사실을 깨닫고는 소리를 질렀다. 대체 너희는 누구냐? 정체를 알아야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원수를 갚을 것 아니냐? 가진학이 냉랭하게 말을 내뱉었다. 매초풍, 비천 신용 가벽사와 비천 편복 가진학을 아직 기억하고 있느냐? 그 말을 듣자 매초풍이 큰 소리로 깔깔대고 웃었다. 이런 쥐새끼 같은 놈, 아직 죽지 않았구나. 비천 신용을 위해 복수하러 온 것이냐? 그러자 가진학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그래, 너도 죽지 않아 다행이다. 매초풍은 한숨을 내쉬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희미한 달빛을 받아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악귀였다. 짧은 침묵이 아비규환 못지않은 공포감을 자아냈다. 그때 갑자기 매초풍의 입에서 긴 휘파람 소리가 터져나왔다. 진기가 잔뜩 실린 그 소리는 멀리 퍼져나갔다. 주총은 그것이 남편 진연풍을 부르는 신호임을 이내 눈치채고 어서 공격하라고 다급하게 외쳤다. 그러면서 양팔의 공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매초풍의 등을 향해 날아갔다. 그와 동시에 장하생은 커다란 바윗돌을 번쩍 들어 매초풍의 머리를 겨냥해 힘껏 던졌다. 매초풍은 아직 가진학처럼 청각에만 의존해 싸우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큰 바윗돌이 날아오는 것은 잽싸게 피했지만 주총의 일장은 피하지 못했다. 결국 매초풍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매초풍이 제 아무리 무쇠 같은 몸을 가졌다곤 해도 독을 당한 몸으로 주총 같은 네로라 하는 고수의 최대 공력이 실린 공격을 무방비로 맞았으니 무사할 리 없었다. 그녀는 등줄기가 부서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주총이 내친 김에 또다시 공력을 끌어올려 일장을 날리자 매초풍은 반사적으로 갈퀴손을 휘둘렀다. 그러자 주총이 그녀의 손을 피해 한 발 물러섰다. 그걸 보고 나머지 사람들도 공격에 합류하려고 할 때였다. 벼랑간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조금 전 매초풍이 내뱉은 것과 흡사한 소리였다. 강남 7괴는 절로 모골이 송연해졌다. 삽시간에 2번째 소리가 들려왔는데 아까보다 훨씬 가까웠다. 그와 동시에 가진학이 동시가 온다고 소리쳤다. 한소영이 얼른 한쪽으로 몸을 솟구쳐 산 아래쪽을 바라보니 시커먼 그림자가 괴성을 지르며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었다. 매초풍은 방어 자세를 취한 채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았다. 남편 진연풍이 올 때까지 독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호흡을 가다듬으려는 것이었다. 강남 7괴는 난감했다. 그러나 머리 회전 빠른 주총은 정금발에게 손짓하더니 함께 무성한 잡초더미 속으로 몸을 숨겼다.
동시가 나타나면 불의의 기습을 전개할 생각이었다. 그때 한소영이 벼랑간 외마디 비명을 내질렀다. 쏜살같이 달려오는 그 시커먼 그림자 앞쪽에 또 하나의 작은 그림자가 천천히 산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몸집이 워낙 작아서 아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왜소한 그림자의 주인은 곽정이 분명했다. 한소영은 즉시 산 아래로 달려갔다. 그러는 사이에도 곽정과 진연풍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소영은 곽정을 구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해 전속력으로 달리며 빨리 뛰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곽정은 한소영을 보자 곧 화를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한소영은 곽정 앞으로 뛰어가 손을 덥석 잡아 끌고 산 위쪽으로 도망갔다. 한데 얼마 달리지 못해 곽정을 잡은 손이 허전해졌다. 그와 동시에 곽정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뒤쫓아온 동시 진연풍이 곽정을 낚아챈 것이다. 한소영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검으로 진연풍의 두 눈을 찔러갔다. 그러나 진연풍은 곽정을 옆구리에 낀 채 오른손을 쓱 내밀어 한소영의 칼을 쳐낸과 동시에 그녀의 어깨에 일장을 날렸다. 한소영은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진연풍은 한소영이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손가락을 갈퀴처럼 구부려 정수리를 내리찍었다. 구운백골조였다. 한소영이 영락없이 두개골에 구멍이 뚫리며 목숨을 잃게 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때 장하생이 달려와 온몸으로 한소영을 감싸며 진연풍의 구운백골조를 대신에 맞았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진연풍의 5손가락이 정확히 장하생의 등을 파고들었다. 사실 장하생은 평소 한소영을 짝사랑해왔으나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에만 묻어두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소영이 위기에 처하자 장하생은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은 채 무작정 진연풍의 구운백골조 앞에 자기 몸을 던진 것이다. 장하생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뒤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그러나 그것이 진연풍에게 위협이 될 순 없었다. 진연풍이 가볍게 장하생의 팔을 치자 장하생의 소나기에서 칼이 떨어지고 말았다. 진연풍이 다시 일장을 후려치자 장하생은 줄이 끊긴 연처럼 날아갔다. 그때 산 위에서 도착한 주총, 정금발, 남이인, 한보구가 일제히 진연풍에게 달려들었다. 진연풍은 뒤로 살짝 물러나며 산 위를 향해 고함쳤다. 당신 괜찮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매초풍이 나무를 끌어안은 채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눈이 멀었어요. 당장 저들 7놈을 모조리 죽이지 못하면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진연풍은 이를 부드득 갈았다. 아내가 와서 도와줄 생각은 않고 나무를 끌어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속전속결로 이들을 처리하고 빨리 아내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꿈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는 한소영이 눈에 들어왔다. 진연풍은 유령 같은 신법으로 포위망을 벗어나 한소영의 머리를 향해 또다시 구운백골조를 내리찍었다. 놀란 한소영이 몸을 굴려 피하자 진연풍의 욕설이 뒤따랐다. 망할년이 어딜 도망가려고. 진연풍의 왼손이 다시 질풍처럼 뻗어나왔다. 장하생은 중상을 입고 땅에 쓰러져 있었는데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한소영이 위급한 것을 알고는 있는 힘을 다해 진연풍의 공격 앞에 몸을 던졌다. 그러자 또다시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장하생의 어깨를 진연풍의 5손가락이 파고들었다. 순간 장하생은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켜 진연풍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미 많은 피를 흘린 장하생은 감각이 무뎌져 치명적인 공격에도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았다. 진연풍은 대뜸 장하생의 목덜미를 낚아채 내동댕이 치려 했다. 그러나 장하생은 한소영을 살리려는 일념에 죽어도 팔을 풀지 않았다. 아무리 통증이 무뎌졌다고는 해도 몸에 받는 충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진연풍이 주먹으로 장하생의 머리를 내리치자 끝내 장하생은 정신을 잃고 진연풍의 허리에서 떨어져 나갔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한소영은 검을 쥐고 다시 공격에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달려온 남이인과 한보구도 진연풍에게 달려들었다. 주총과 정금발은 기회를 엿보며 틈틈이 암기를 날렸다. 그리고 한쪽에 비켜서서 가진하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포위 공격이 더욱 매서워지자 진연풍은 곽정을 냅다 팽개치며 정면에 있는 정금발을 향해 주먹을 뻗었다. 정금발은 진연풍의 공격이 아니라
곽정의 위급함에 더욱 기겁을 했다. 진연풍이 팽개쳤으니 10중 8구 목숨을 잃을 게 뻔했다. 정금발은 진연풍의 주먹을 피함과 동시에 잽싸게 몸을 날려 곽정을 받아안고 싸움판 밖으로 굴러갔다. 천성이 잔인한 진연풍은 눈에서 흉광을 쏟으며 괴성을 질러댔다. 그러면서 구운 백골조와 사람의 오장육부를 으스러뜨리는 최심장을 번갈아 구사하며 계속 맹공을 퍼부었다. 쌍방이 목숨을 건 혈투를 벌이고 있는 이 아슬아슬한 순간 갑자기 천둥 번개가 어두운 밤하늘을 쫙 갈라놓았다. 그리고 시커먼 구름이 달을 삼켜버려 세상이 암흑천지로 변했다.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다. 이때 빗소리를 뚫고 주총과 남이인의 비명이 들려왔다. 구름이 달을 가리기 전 정수리를 향해 날아오는 구운 백골조를 피할 수 없었던 남이인이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진연풍의 손목을 움켜쥐며 비틀었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주총이 진연풍의 등을 덮쳐 오른팔로 그의 목을 꽉 휘감았다. 주총의 행동은 무공대결에서 위험한 행동이었으나 남이인이 목숨을 잃을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 그 결과 남이인은 진연풍에게 왼팔이 부러졌고 주총은 진연풍의 왼쪽 팔꿈치에 가슴을 강타당해 큰 충격을 받았다. 주총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진연풍의 목을 조이던 팔을 풀고 뒤로 나자빠졌다. 바로 그 순간 세상이 암흑 속에 잠기며 빗방울이 쏟아져 내린 것이다. 진연풍도 좀 전의 일전에서 남이인의 쇠멜대에 등을 가격당해 충격을 받았다. 그 역시 한쪽으로 비켜서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들은 모두 숨죽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청각이 예민한 가진학은 빗속에서도 왼쪽으로 약 10걸음 떨어진 곳에서 누가 숨을 몰아쉬는 걸 감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결코 무공을 익힌 사람의 호흡이 아니었다. 그는 6개의 암기를 진연풍을 향해 날렸다. 진연풍은 예리한 파공음과 진력이 실린 암기가 날아오자 가볍게 몸을 솟구쳐 피했다. 그와 동시에 가진학의 위치를 파악한 진연풍은 소리 없이 쌍장을 뻗으며 가진학을 향해 덮쳐갔다. 가진학에게는 밝은 대낮이나 암흑 같은 어둠 속이나 전혀 다를 게 없었다. 그러나 진연풍은 어둠 속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 덕분에 가진학은 진연풍과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막상막하의 공방전을 펼칠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한보구와 정금발, 한소영 세 사람은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어둠 속을 더듬었다. 대영이 생사투를 벌이고 있는 걸 알지만 앞이 보이지 않으니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진연풍의 장풍 날리는 소리와 가진학의 쇠지팡이에서 나는 파공음이 빗소리와 뒤엉키는 가운데 두 고수는 20여 초씩을 서로 교환했다. 그때 갑자기 진연풍이 비명을 내질렀다. 남은 사람들은 그 소리로 밀어 가진학의 암기가 성공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주총등이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벼랑간 번개가 번쩍이며 사냐를 훤히 비쳤다. 그 순간 정금발이 조심하라고 황급히 소리쳤다. 진연풍은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를 이용해 가진학의 모습을 확인하고 몸을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는 어깨에 공력을 집중시켜 상대방의 쇠지팡이를 맞으며 왼손으로 그 쇠지팡이를 움켜잡았다. 그와 동시에 오른손이 가진학의 가슴을 노리고 날아갔다. 당황한 가진학은 얼른 쇠지팡이를 버리고 뒤로 몸을 솟구쳐 피했다. 그러나 진연풍이 모처럼 잡은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만무했다. 그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오른팔을 쭉 늘려 심오한 내력이 실린 일장을 내뿜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장풍을 맞은 가진학에게 신음을 토해낼 틈도 주지 않고 진연풍은 빼앗은 쇠지팡이를 가진학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이때 다시 천둥 번개가 사냐를 진동시켰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한보구는 쇠지팡이가 대영에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한데 가진학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가슴에 일장을 맞은 충격으로 청각도 둔해졌을 것이다. 한보구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금룡편을 떨쳐 쇠지팡이를 휘감았다. 그러자 가진학을 죽이려다 실패한 진연풍은 분노를 사기지 못했다. 이런 생쥐 같은 놈. 우선 네 놈부터 죽여주마. 그러고는 즉시 몸을 돌려 한보구를 향해 달려들었다. 한데 뜻밖에도 발에 뭐가 걸려 주춤했는데 발끝에 전해지는 느낌이 사람 몸 같았다. 진연풍이 번쩍 들어올려 확인해보니 어린애였다. 바로 곽정이었다. 곽정은 내려달라고 악을 쓰듯 소리쳤다. 그러나 진연풍은 코웃음을 쳤다. 이때 번개가 다시 번쩍였다.
순간 곽정은 자기를 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누리끼리한 얼굴에 두 눈에선 흉광이 뿜어나왔다. 너무 징그러운 모습에 곽정은 자지러지며 허리춤에서 비수를 뽑아 무조건 그를 찔렀다. 8치가량 되는 비수가 진연풍의 배꼽에 깊숙이 꽂혔다. 그러자 진연풍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맥없이 뒤로 쓰러졌다. 최상의 외공을 연마해온 그의 연문이 바로 배꼽이었던 것이다. 설령 평범한 도검에 찔린다 해도 직사할 수밖에 없는데 구척이가 준비수는 예리하기 이를 데 없어 그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일반적으로 고수들은 적과 싸울 때 자신의 연문을 철저하게 방어한다. 그러나 진연풍은 상대가 어린애인지라 전혀 경계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앞서 곽정을 잡았을 때 이미 그가 무공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 방심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얕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말처럼 절정 고수인 진연풍이 무공을 전혀 모르는 일개 어린아이의 손에 죽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곽정은 자신의 비수를 맞은 괴인이 쓰러지자 혼비백산에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매초풍은 남편의 처절한 비명을 듣자 언덕 위에서 황급히 달려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여러 번 곤두박질 쳤다. 간신히 남편 곁으로 달려온 그녀는 미친 듯 울부짖었다. 진연풍은 극히 미약한 음성으로 매초풍에게 말했다. 난 틀렸으니 어서 도망가. 그러나 매초풍은 이를 부드득 갈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때 진연풍이 또다시 힘겹게 말했다. 그 경전은 불태워버렸어. 비급은 내 품속에. 진연풍은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매초풍은 비통함을 억제하며 구음진경의 비급을 찾기 위해 남편의 품속을 더듬었다. 진연풍과 매초풍은 도화도주 황약사의 제자였다. 황약사의 무공은 스스로 창안해서 아주 독특했다. 또 공력으로 따져도 천하무악의 태도로 일컫는 전진교나 천남에서 위명을 떨쳐온 단시에 비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황약사는 성격이 괴이하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언젠가부터 서로 눈이 맞은 두 사람은 혹시라도 사부에게 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다. 만일 그런 사실이 발각된다면 사부인 황약사 성격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밤중에 도화도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진연풍은 도망치기 전 몰래 밀실로 숨어들어가 황약사가 목숨처럼 아끼는 구음진경 학권을 훔쳐냈다. 당시 황약사는 그 사실을 알고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도화도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한 바가 있어 역도를 직접 추격하지 못하고 대신 나머지 제자들의 다리를 모조리 부러뜨린 후 도화도에서 쫓아버렸다. 진연풍과 매초풍은 많은 동문에게 재앙을 안겨줬지만 구음진경을 바탕으로 끝내 절세 무공을 터득했다. 구음백골조와 최심장도 구음진경에 수록되어 있는 무공이었다. 그러나 진연풍은 아내 매초풍에게 끝내 구음진경의 진본을 보여주지 않았다. 항상 본인이 먼저 익히고 나서 다시 아내에게 전수해주는 방법을 택했다. 상하권으로 나누어진 구음진경 중 진연풍이 훔친 것은 외공으로 이루어진 학권이었다. 구음진경의 내공신법이 기록된 상권 없이 학권의 외공만 익히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이었다. 그래서 성격 급한 매초풍에게 구음진경을 보여주면 막무가내로 다 익히려 하다가 주화인마에 들까봐 진연풍이 구음진경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다. 매초풍은 남편의 품속을 샅샅이 더듬었지만 이상하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다시 잘 뒤져보려는 순간 희미하게 드러난 달빛 속에서 한보구, 한소영, 정금발이 공격해오는 것이 어슴푸레하게 보였다. 매초풍은 거의 시력을 잃은 데다 독에 당한 탓에 머리까지 어지러웠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버텨낸 것은 10여 년 동안 독공을 연마하면서 계속 소량의 비상을 복용해 면역력을 길렀기 때문이다. 매초풍은 즉시 장풍을 날려 상대방이 가까이 접근해오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세 사람은 더 이상 매초풍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밀리고 말았다. 세 사람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매초풍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한데 그 순간 갑자기 광풍이 일더니 먹구름이 짙어져 눈앞이 더욱 캄캄해졌다. 광풍이 어찌나 거센지 돌가루와 모래가 이내 허공을 뒤덮어버렸다. 한보고 등은 얼른 뒤로 물러나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한참 후에야 광풍이 잠잠해지고 폭우가 한풀 꺾였다. 먹구름 사이를 뚫고 희미한 달빛이 비쳤다.
그런데 매초풍과 진연풍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가진학, 남이인, 주총, 장하생 네 사람은 땅에 쓰러져 있고 곽정은 바위 뒤에서 삐죽 고개를 내밀었다. 정금발 등은 부상당한 형제들에게 달려갔다. 남이인은 팔이 부러졌지만 다행히 내상은 입지 않았다. 가진학과 주총은 비록 진연풍에게 당했지만 내공이 심호에 버틸 수 있었다. 가장 심하게 당한 것은 역시나 장하생이었다. 연거푸 구운배 꼴조를 당한 데다 다시 머리에 일격을 맞아 생명이 위독했다. 6사람은 그가 숨을 미약하게나마 내쉬고 있지만 도저히 회생할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큰 슬픔에 잠겼다. 한소영은 더더욱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 역시 5째 사형이 오래전부터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성격이 활달하고 무공에만 몰두하다 보니 남녀의 사사로운 감정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한소영은 장하생에 대한 고마움과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으로 그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장하생이 한소영의 고운 머릿결을 어루만지며 울지 말라고 위로했다. 한소영은 그런 장하생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사형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장하생은 그저 희죽 웃을 뿐이었다. 상처에서 밀려오는 고통 때문에 의식이 차츰 흐려졌다. 한소영은 눈물 범벅이 되었다. 주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곁에 있는 곽정에게 말했다. 무공을 배우려고 여기 온 것이냐? 곽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주총은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럼 앞으로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우리 7 형제는 모두 네 사부다. 지금 5째 사부가 곧 먼 길을 떠날 것 같으니 어서 큰 절로 예를 올려라. 곽정은 먼 길을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주총이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장하생에게 큰 절을 올렸다. 장하생은 흐려져가는 의식을 억지로 붙잡으며 곽정에게 말했다. 난 원래 게으르고 아둔해서 그저 힘만 셀 뿐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어. 내가 좀 더 열심히 무공을 익혔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얘야, 너도 자질이 뛰어나지 못하니 열심히 배워야 한다.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면 지금 내 모습을 떠올려봐라. 장하생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숨쉬기가 곤란한 모양이었다. 한소영이 얼른 그의 입가에 귀를 갖다 댔다. 애를 잘 가르쳐서 절대 그 도사한테 지면 안 돼. 한소영은 힘주어 말했다. 걱정 말아요. 우리 강남 7괴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장하생은 한번 미소를 짓더니 눈을 감고 말았다. 6괴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들 7사람은 친혈육이나 다름없었다. 결의를 맺은 일에 늘 함께 있었고 곽정 모자를 찾아 헤맨 6년 동안은 더더욱 헤어진 날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객지에서 한 형제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다니 그 슬픔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6명은 실컷 울고 나서 이 황량한 야산에다 무덤을 만들어 장하생을 묻어주었다. 비석 대신 커다란 바윗돌을 무덤 앞에 세우자 어느덧 날이 밝아왔다. 그들은 우선 곽정을 집에 데려다주고 상처를 치료하기로 했다. 그렇게 일행은 장하생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뿌리며 작별을 고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